네, 오늘은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로 한 시간을 꾸려볼까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김선영 위원이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선택한 씬은 2019년 MBC 방송 연예대상의 한 장면입니다. 자, 2019 MBC 방송 연예 대상 이제 대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집니다.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난 봤잖아요. 김구라 씨 아니에요.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박나래.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받았습니다, 박나래 씨. 박나래 씨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상은 제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네. 저는 사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TV에 나오면 저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박나래는 나빠도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웃음 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항상 거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에서 있겠습니다. 어차피 자가 속에 어피도 못 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박나래 씨의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대상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이 씬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송사가 연말마다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이 단지 어떤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지를 좀 이렇게 전망하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날 대상을 받았던 박나래 씨의 수상 소감에 우리가 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소감 같아서 이 장면을 좀 뽑아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좀 크게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특히 이제 2019년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유독 연예인들의 어떤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잦았던 해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 대상을 받을 만한 이런 유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연예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이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좀 많은 교훈을 준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가왔던 말은 선한 웃음을 주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예능을 생각을 해볼 때 착한 예능은 좀 지루하다라는 편견이 있고, 우리가 예능에서 재미를 위해서라면 좀 남을 공격하거나 좀 자극적인 발언들, 그런 것들이 어떤 예능의 재미있는 요소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선한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남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든 그런 말이 없어도 재미를 내가 주겠다라고 박나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능이 좀 지향해야 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좀 박나래 씨의 수상이 어떤 예능의 한 시대를 좀 교체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는 수상 소감이었어요. 네, 박나래 씨 앞으로의 선한 웃음 또 앞으로도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관련 댓글들을 살펴보면은요. 박나래 대상에 누가 토로될 수 있을까 축하드려요. 나래 언니 우실 때 저도 울었네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2020년도 잘 부탁드려요. 수상 소감까지 완벽함 모두가 기다려온 박나래 대상 축하합니다. 우리도 댓글로 선한 영향력 보여줍시다. 또 수상을 축하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감의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축하한다는 반응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이영자 씨가 보고 나서 길게 이 수상하는 사람에 대한 응원의 말을 할 때
알아봤어요. 박나래 씨겠구나. 대상 타시는 가족분들은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볼 텐데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게 참 상을 받아받고 주는 입장이 또 되니까 받을 때도 좋지만 주는 입장이 너무 좋네요. 너무 행복해요. 이 상을 받을 그분이 행복할 모습에 벌써 상상이 그려집니다. 울어도 됩니다. 춤춰도 됩니다. 저희가 그 지난해 연예대상에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박나래 씨가 그때도. 그렇죠. 같이 끌어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그 좀 엉뚱하지만 NBA 파이널에서 팀 덩컨이 이제 준우승한 르브론 제임스를 끌어안고 다음은 이제 너희 시대가 될 거야라고 말을 해줬었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방금 김선영 의원이 이제 어떤 앞으로의 전망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에서부터 어떠한 더 개선되는 어떤 누적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2018년 연예대상의 그 장면과 이번 장면이 너무 잘 연결이 돼서 그래서 MBC가 지향하는 어떤 지점이란 것이 이제 정말 좀 보이는 그런 추상 소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여성 대상 수상자인 이영자 씨로부터 또 다른 여성 수상자인 박나래 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전에 남성 수상자들이 연이어서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장면이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장면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예능으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이거를 남녀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박나래 씨가 받을 만해서 받았구나.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는 거고 또 삼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의 좀 마음도 모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상식에서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좀 구색 맞추기 식의 어떤 시상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을 크게 세워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다 챙겨주는 게 시상식은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연예대상의 모습을 올해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즐겁게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해에 가장 잘한 사람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겠죠. 박나래 씨가 여성이라서 그 지난 2년을 못 받은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뭔가 유재석 씨가 몇 번을 타고, 그러니까 유재석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강호동 씨가 타고, 뭐 신동엽 씨가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대 MC를 남성들이 했는데 그 셋이 굉장히 뛰어난 MC인 것도 많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분들이 정말 포텐셜이 터질 때까지 하는 소위 남자들 문화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말 이루어지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게 펼쳐볼 수 있었던 그 지점들이 있었고 여성 연예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예능인들보다 좀 덜 기회를 부여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나래 씨의 수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시 남녀의 문제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진짜 올해 MBC는 나 혼자 산다도 그렇고 전지적 참견 시점도 그렇고 구해줘 홈즈도 그렇고 여성 연예인들 그러니까 실력으로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될 사람들 잘 앉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김숙 씨 K본부에서 무관이었죠. 여성 예능인들이 나머지 지상파 양사 연예대상에서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MBC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충족을 잘 시켜줘서 이번 MBC 연예대상을 보면서 MBC 훌륭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능에서 이제 여성의 입지가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한 역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메인 예능에서는 남성 MC가 차지하거나 혹은 남성 패널들이 차지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만, 더 눈에 띄어야만 이렇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래야지만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의 한계를 인식한 거고 거기서 이제 성취를 보인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 2020년 MBC 예능에서도 여성 예능인들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MBC 연예대상 많은 이들이 고대해왔던 순간이었던 만큼 그 감동이 더 컸죠. 특히 이번에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 수상 소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대상을 받은 박나래 씨 외에 또 어떤 수상자의 소감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장도연 씨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 받고서 굉장히 떨더라고요. 아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옆에 큰 게 있는데. 아니 네. 제가 MBC 연예대상에 처음 초대받아서 왔어요. 제가 방송 3사의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게 지금 처음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여기 위를 쳐다봤는데 계단이 5계단인데 이거 5계단 올라오는 데까지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장도연, 너 나 멋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세봤는데 계단이 5개였다. 이 5계단 올라오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뭔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구나라는 어떤 좀 희망도 받고 장도연 씨도 올해는 그 능력을 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났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안영미 씨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선입견이 있어서 제가 방송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위축되고 방송을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사람 만들어주신 우리 송은이 김숙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라디오스타 들어오게 된 게 여러분들 댓글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재밌다, 웃기다 해주셔가지고 댓글에 선한 영향력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도 제2의 안영미, 제3의 안영미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영미 씨. 이제 본인의 개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하지만 시청자들의 댓글로서 라디오스타 MC가 되고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 보여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박나래 씨가 수상 소감에서 선한 웃음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시청자들도 사실은 그에 약간 화답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선한 웃음을 지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청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감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수상 소감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송은이 씨가 그 수상 소감에서 말이 칼이 되지 않는 웃음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화날 일이 더 많더라도 좋은 거 보면서 좋은 말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정말 모두가 웃을 수 있고 정말 이제 소수자를 뭐 차별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그런 개그. 맞으면 정말 거의 수십 년째 사실 반복됐었던 개그 너머의 개그를 사실은 지금 여성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수상 소감들에서 드러났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예능이 가야 될 어떤 방향이 되겠죠. 송은이 씨가 좌장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 방송사 바깥에서 다시 이제 그 여성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오고 지금까지 지금 수년째 그걸 해오고 있는데 송은이 씨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저분이 분명히 자기가 하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잘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믿어웠었던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예대상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전현무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요 예능의 경계가 유독 넓어지고 또 다양해진 한 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MBC 방송연예대상은 시상식이 아니라 영역이 없는 종합 버라이어티 쇼로 꾸며볼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능이 그렇잖아요. 예능과 교양의 경계가 되게 희미해지고 예능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스태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문 예능인들이 나와서 웃음을 주면 되는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어떤 메시지도 담아야 되고 교양적인 성격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스태프들의 노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연예대상에서 어떤 스태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제 작가상 하나 분야밖에 없어서 특히 구혜조 홈즈 작가님이 이번에 상을 받으셨는데 작가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좀 앞으로 연예대상에서 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수상 소감들을 통해서 예능이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의 결실을 본 수상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더 빛나는 2020년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씬 만나볼게요. 교양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지난달 10일에 방영됐었던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티파니 영편에서 그 씬을 골라봤는데요. 좀 하나만 고르긴 아쉬워서 2개의 씬을 골라봤습니다. 네. K-팝의 여왕 소녀시대
지난 2017년 소녀들은 데뷔 10주년을 맞아 각자의 길을 걷기로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첫 싱글을 시작으로 미국 팝 시장에 도전장을 낸 티파니. 소녀시대 하면 인형 같은 모습, 인형 같은 베일 속에 쌓여 있는 모습만 상상했다면 그걸 다 거두고 미국 무대 개척에 나선 티파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투어 생활 중 놓칠 수 없는 기쁨. 디저트면은 따로. 뭔가 내가 딱 필요한 거. 상큼하고 시원한 거. 이런 게 기쁨이죠. 이런 게 자유. 자유. 잠옷 입고 마트 가본 적이 고등학교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다음에 한국에 가면 어그부츠 신고 패딩 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편의점을 가도 늘 뭔가 코트, 부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유. 민낯의 편한 차림으로 집 밖에 나오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엔 하지 못했던 일이죠. 아이돌을 넘어 싱어송라이터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뮤지션으로 새로운 길에 나선 그녀. 이제 그녀가 관객들에게 다시 돌려줄 차례랍니다. You need to share your story the way it is. And I have been able to open up in a way that I've never ever done before, and it's all thanks to you. So thank you for helping me and holding me no matter what. And you saved my life. She said I saved her life, but you saved my life too. We're in it together. It's time for yourselves, LA. Thank you so much. 네, 사람이 좋다 티파니 영편을 보셨는데요. 이 씬들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개의 씬을 골랐는데 이렇게 두 개의 씬이 일단 하나의 의미로 통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첫 번째 씬에서 이제 티파니 씨가 이렇게 편한 차림을 하고 이제 뭐 자유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뭐 연예인들이 저도 뭐 친구들이랑 편하게 어디 가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뭐 그러면 뭐 나랑 바꾸든가라는 식으로 되게 얘기하지만 사실 물론 뭐 인기와 부와 명성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통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분이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한 곳 활동해서 그 오랜 시간 티파니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악플에 시달렸었죠, 사실. 네. 그런 것과 스트레스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걸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었고 저 두 번째 장면이 이제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라는 팬에게 당신 역시 내 삶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씬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고 최진리 씨, 고 구하라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화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거를 카메라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심리 상담 치료를 진짜 많이 했어요. 같은 꿈을 꿨던 친한 동료들의 믿기 힘든 비보가 이어진 최근이었습니다. 괴로움으로 밤을 지샌 날들이 그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밀려올 때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괜찮아도 돼.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게 그 어떤 일이 됐던. 그래서 막 숨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순간에 용기를 내서 용기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 티파니 씨가 그 두 분의 이야기, 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티파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한국 연예계에 누적된 문제들 그리고 누군가 죄송합니다.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누적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우리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티파니 영 씨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뭇 달라진 티파니 씨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말 티파니 형이 꿈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갔는지 느껴진다. 진짜 대단한 듯.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응원할게요. 더 성숙해지고 정체성을 찾고 꿈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참 멋져요. 이렇게 티파니 씨의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도전을 보면서 저도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티파니 영이라는 한 개인의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룬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성공한 여성 아이돌의 삶이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그룹일 때는 인사할 때도 굉장히 하이톤으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매번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자동으로 되게 나는 소녀여야 되고 하이톤이어야 되고 에너지를 막 기분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게 되게 강박관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나도 우울하고 가끔 슬플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모습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설리 씨, 구하라 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이돌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혹은 동시에 하나의 어떤 생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다큐멘터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좋다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스타의 현실 세계의 모습을 좀 비춰줌으로 인해서 스타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그 모습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점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너무 자유로워하는 모습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런 환경을 만들지 못할까라는 지점까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두 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젊은,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 때부터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너무 이른 나이부터 전력질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무언가를 새롭게 꿈꾸어야 될 그런 나이에 오히려 번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파니가 사실은 이제 막 30이 된 것뿐이고 이제 꿈을 가져도 고민해도 된 그런 젊은 나이인데 그렇죠. 무언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노숙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점들을 되게 잘 보여준 다큐멘터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2016년에 티파니 씨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은 일본 공연을 갔다가 근데 그때 광복절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SNS에 게시물 올렸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그런 문화를 잘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마치 이 사람이 거의 뭐 광복절날 어떤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런 거 올린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 올렸다면은 그 몇 분만에 삭제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K본부에서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하차했어요 그때.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앵커가 티파니를 비난하는 말로 오프닝을 하기도 했죠. 뭐 쓴 일 있었냐면 모 종편에서는 네. 일본이 승리하니까 티파니 씨 축하합니다라고 네네.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미디어가 그런 논란을 더 키운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디어가 아이돌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한국의 아이돌 산업이 근본적으로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환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통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숭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일종의 이렇게 상품화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돌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지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돌들도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아이돌들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지워가면서 이 산업이 커온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실 미디어도 일조했거든요. 그들의 사생활을 일종의 컨텐츠화해서 방송으로 만들고 SNS 같은 데서 이제 인간이니까 약간 실수를 하거나 혹은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실수로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을 미디어가 확산하면서 미디어는 그걸 컨텐츠화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실수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마치 이 아이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저도 사실은 지금 40이 넘었는데 여기서 말실수합니다. 김선영 위원님이 따끔하게 혼내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서 저를 보듬어 준단 말이에요. 언론도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두세 번 실수해도 뭐 물론 여기서 뭐라고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저를 뭐 해코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국민정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쓰면 모든 게 다 통용이 돼요. 근데 다수가 옹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다수의 국민정서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언론의 그 역할이겠죠. 근데 국민정서라는 말에 기대서 항상 사냥의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미디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아이돌처럼 어떤 팬들과의 유대감이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스타와 그 팬의 관계로 구분이 된 게 아니라 팬들은 나가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뭐 키운다, 육성을 한다, 프로듀서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소비자의 마인드, 더 나아가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잘 나가려면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엄격하게 스타를 관리를 한다거나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문제는 미디어가 연예인들에 대한 태도도 그런 팬들의 소비자 마인드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 연예인들을 소비하는 대중에 너무 좀 눈치를 너무 봐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만약에 욕을 하면은 그 팬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표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팬들의 입장에서 그냥 목소리 큰 편에 그냥 서는 거죠. 대중문화계, 연예계를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언론들이라면 적어도 좀 연예인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면에 있어도 좀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박나래 씨 수상 소감에 나왔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걸 알아채는 그렇죠. 게? 예. 그거 기본 전제죠. 네. 물론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이 꼭 필요하지만 미디어가 연예인들을 보도할 때 조금 더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좋다를 통해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씬을 만나볼게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고른 씬은 12월 2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송년 특집의 한 씬입니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던 실화탐사대. 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올해 방영된 총 92개의 실화 가운데 최고의 화제를 모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순간 최고 시청률 10.4%를 돌파하며 2019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화제의 사건. 부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고백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바로 고유정. 자신의 전 남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희대의 살인마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고유정의 가족을 단독으로 인터뷰해 큰 화제를 모은 실화탐사대. 이번에 알았다. 왜? 알고 계신 누나의 상태를 착하게 버리십니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고유정 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계세요? 계십니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실화탐사대 송년 특집이었는데요. 이 씬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날은 송년 특집으로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방송들을 좀 모아서 틀어줬는데 최고의 시청률이라는 코너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개됐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또 아픔이 될 수 있는 사연인데 오로지 여기서 집중한 거는 시청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이런 게 사실은 집중된 게 아니고 그냥 시청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으로 인터뷰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고유정의 가족을 단독으로 인터뷰해 큰 화제를 모은 실화 탐사대.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했고 또 시청률을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찬하는 모습까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말 결산의 흔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실화 탐사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송년 특집 같은 거 할 때는 가장 많이 봤던 씬, 가장 사랑받았던 씬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항상 순위를 매기는데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특히나 지향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실화 탐사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이야기에 물론 집중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을 발굴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방향과 좀 반대되는 시청률로 다시 순위를 매겼다라는 데에서 저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도 20만 명이 넘어야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답변이 오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소수자들의 문제일수록 공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다수결로 줄 세우는 사회는 그만큼 작은 목소리들이 더 묻히기 쉬운 사회로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화탐사대가 좀 더 이렇게 묻혀져 있는 목소리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화탐사대 얘기를 우리 할 때마다 재현윤리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분을 일으키고 뭔가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좀 자극적 장면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최고 시청률 코너를 제외하더라도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때마다 어쨌든 논란이 됐었던 장면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이것을 이제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뭔가 환희를 정리하면서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특집에서는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자체는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보도 내용도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집중을 해서 보여준 것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봤을 때 화제성이 있었다. 뭐 1분 시청률이 높았다 이런 이렇게 자막이 탁탁 나오는 것이 약간 좀 너무 경쾌하게 느껴졌어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던 실화 탐사대. 드라마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올해 방영된 총 92개의 실화 가운데 최고의 화제를 모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화제성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여주는 자막을 까는 방식이 너무 경쾌한 거죠. 신나 보였어요,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자찬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느껴진 것 같은데 보면은 너무나 이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또한 이제 이것이 극적 구성을 통한 재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극적 구성을 통해서 분명히 불필요한 장면들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집에 주거 침입을 해서 약간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어떤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피해자를 지목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다,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에서 피해자를 묘사할 때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그런 어떤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의 포커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이들이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보도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자극적인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법적으로 판결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런 식의 선정적인 연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룰 때 제작진이 좀 정말 세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범죄자가 나중에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30대 후반의 여성을 처음 봤고 잊을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58세고 그런 얘기 해줬을 때 본인 반응은 피해자의 얘기는 그 아닌 거지. 굉장히 불필요한 질문이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실화를 다루고 되게 중요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좀 그에 걸맞는 세심한 태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네, 시청률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보도를 할 때는 피해자들 고통을 다시 한번 배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방송 이후의 상황까지 후속 취재해서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속 취재와 후일담은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번 실화탐사대에서는 후일담이었지 후속 취재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얘기를 하거나 이제 뭐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거나 혹은 이 사건 이후의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정보냐 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후속 취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취재 보도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의제들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확인하고 혹은 이제 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실화탐사대 자체가 뭔가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의제화하기보다는 우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좀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고발에서 보통 그치니까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까지인 거죠. 그것도 물론 어떤 정보값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보값까지는 크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보도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법제적인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보도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의 개정을 촉구하거나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보여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조현병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호도가 돼서 쓰레기를 막 모으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건데, 그들에게 어떤 치료가 주어졌는가 이런 걸 보여줬는데, 다시 찾아간 집안 내부는 여전히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프로에 관심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관리팀장이 그걸 봤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 양반들이 빨리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주변의 도움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아들 윤호 씨. 치료를 받은 지 벌써 2달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단정을 입원한 거 여기서 시켜준 거야?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좀 단정히 하면 얼마나 좋았어.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굳게 마음을 닫아버렸던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시청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도하지 않았으면 해결되지 않았을 것. 특히 이제 뭐 막대한 의료비라든가 그들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보도를 통해서 주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날카로운 주제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프로그램 하나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송년 특집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후속 취재 중에 하나가 신생아실에서 학대받은 그 아기가 뭐 얼마 못 살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힘든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갔잖아요.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맞은 아영이. 부부는 아이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그 동안에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보내온 어떤 메시지들을 또 함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잊혀지고 있는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환기하고 있고 한 번의 보도만으로 해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를 누군가 내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좀 약간 뭉클한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속 보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거든요. MBC 뉴스데스크의 다시 간다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균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자들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법이 생겼는데도 이런데 보도 한 번 했다고 사실 그 현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보도를 한 번 하고 나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후속 보도인 것이죠.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취재를 하면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모습이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안전사고 나고 머리 다치시고 나가면 됩니다. 작년에 갔던 다른 물류센터에선 딱 5분이었지만 교육 영상이라도 보여줬습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16시간 동안의 중노동을 마치고 받은 돈은 15만 9천 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제 질문에 한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앞으로도 후속뿐만 아니라 후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추적해야 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후속 보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씬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제 마지막 씬 만나볼게요.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난 12월 4일 방송된 일일 드라마 나쁜 사랑의 한 장면 골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뭐야, 이거 봐! 노래 봐! 이거 봐! 성님, 영악한 것. 반반한 얼굴로 남자 하나 잘 물어 팔자 복잡했던 속셈인가 본데 너 상대 잘못 골랐어. 꽃뱀 같은 게 감히 누굴 넘봐? 이건 맥값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 상무이 이래도 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어디. 너 같은 거 정신병원에 처박아서 평생 햇볕 한번 못 보고 살게 하는 거 나한테 아주 쉬운 일이거든. 네, 일일 드라마 나쁜 사랑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 씬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드라마에는 2명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악역인 재볼 3호 역인 이제 화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화란은 이제 본인의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여성과 연문설이 나자 이 상대 여성을 납치 사주해서 폭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지나친 사실 범죄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그려진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이런 식의 논리로서 포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상대가 굉장히 조건이 나쁜 악녀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어머니라면 약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또 다른 어머니인 단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인데 주인공의 어머니도 이 동일 여성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자신의 고시생 아들이 이 여성과 사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자 천하의 못된 년, 어떻게 우리 귀한 오징이를, 귀한 우리 오징이 앞길을 망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신세를 망치는 여성에게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국적인 이데올로기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전제하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물론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약간 둔감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 인물에 대한 약간 동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일일 드라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네,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니까는 뭐 악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악녀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남성을 유혹해서 이제 뭐 부를 뭐 얻는다든가 뭐 그런 걸 할 때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성인의 문제잖아요. 뭐가 됐든. 네. 예. 그 남자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뭔가 좀 어리바리하거나 뭐 이제 좀 생각이 깊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깨닫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갑자기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감히 내 아들 침대에서 엄마 그게 아니고 너 죽면서 내 아들이랑 뭐 한 거야 너? 악한 행동을 엄마들이 다 맡아요. 뭐 악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통쾌한 응징이 됐던 아니면 악 대 악으로서 어떤 갈등 구도가 됐던 실제 갈등들을 어머니 캐릭터들에게 그걸 몰아줘요.
남자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일 드라마가 굉장히 익숙한 포맷을 가지고 다양한 뭐 요소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사의 방향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고 재생산되는 경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자극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만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납치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의 주요 공간이 가족입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난 갈등들을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가족 내에 존재하는 억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일일 드라마에 사실 그런 비판이 없어요. 우리의 가족의 안온한 생활을 깨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엄마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응징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전 근대적인 어떤 가족 이데올로기를 계속 강화하면서 거기에서 폭행을 합리화하거나 가족을 위협한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뭐 그런 차별을 합리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악녀들의 종말이 정신병원에서 끝이 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폭력적인 장면들을 장르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해지는 차별, 그러니까 폭력의 형태가 계속 약자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응징이라든지 징계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 폭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혐오적인 요소 같은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작진의 생각,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것처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가볍게 소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장면이 이 드라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정 혹은 잘못된 합리화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드라마 속 장면들 또 어떤 것들이 혹시 기억에 남으실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MBC에서도 이제 웰컴 투 라이프의 연쇄살인마로 나왔던 신재하 캐릭터가 어렸을 때 혼의 자식으로서 그 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과거 때문에 이제 괴물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연쇄살인마에게 이러한 그 어떤 가족사, 불행한 가족사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캐릭터들이 자꾸 범죄 스릴러 장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작진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적원에서의 그 사비나 어머니가 사실 화랑하고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딸인 사비나를 위해서 정말 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캐릭터인데 보상은 톡톡히 해줄 테니 얌전히 누워만 있어. 사비나가 결혼하면 그때 풀어줄게. 이거 내놓기 전엔 아무 데도 못 가라지. 이게 아주 돌았구나. 똑똑히 들어. 니까짓가 뭔데 이걸 바래. 여기서 악인으로 그려져요.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악행으로 그려져요. 근데 왜 어떤 악행이라는 것을 어긋난 모정이라는 이름으로써 설명하려 하는가. 제작진은 정당화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무언가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모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이기심의 문제인 것이지 어긋난 모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에서 모정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뭐 한 장면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전에 방송된 건법남녀도 사실은 연쇄살인의 도구로 사용된 닥터 K가 똑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MBC가 너무나 그런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우연일치일 수도 있지만 같은 유사한 장르에서 같은 범죄자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보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뭐 김치 싸대기 이런 장면도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맞을만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김치를 던진다거나 뭐 다른 걸 던진다거나 뭐 하지만 뺨을 때린다든가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폭력,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났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죠. 두 번은 없다 같은 드라마만 봐도 물론 악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주인공을 향해서 너는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하면서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폭력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주의해서 사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